안녕하십니까. 삶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 라고 묻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또는 다르게 말하면 뭘 위해 살아야 하나? 라고 묻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사는 목적이 그러면 꼭 있어야 하는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표가 있는 삶과 목표가 없는 삶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들판에서 우리가 호랑이나 또는 사자와 같은 그런 맹수들을 보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소가 있고 또 말이 있고 또 소라든지 사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마다 하는 행동이나 삶의 지표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기만 한다든지 맨날 게임만 한다든지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과에 있는 동물이 가만히 엎드려 있다는 것은 사냥감이 나타나면 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냥감이 나타나면 뛰는 것이지 평소에 늘 뛰어다니는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분주하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늘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사람은 정작 필요할 때는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런 입장에서 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러면 지금 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뭘 사냥해야 할 것인지 아직 정하지 못했을 뿐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글자를 좀 키워서 보도록 할게요. 사람이 사는 목적을 다시 한번 좀 풀어서 생각해 봅시다. 보르니아라는 꽃이 있는데 이 보르니아 꽃을 피우는 목적은 보르니아가 꽃을 피우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사슴이 뿔을 키우는 목적도 사실은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생존 본능입니다. 그 다음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잘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존 본능에 충실하니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든지 맨날 빈둥빈둥 노는 것 자체가 생존 본능에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안 죽고 사는 것만 해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식물이 길이 자람을 하는 목적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보다 키가 커야 햇빛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쟁에서 만약 지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이 경쟁을 하는 목적은 오로지 생존 본능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경쟁의 목적은 결국 생존이라는 것입니다. 식물이 꽃을 피우는 목적이나 동물이 구애 활동을 하는 목적, 하여튼 사랑과 관계되는 이런 것을 아주 높은 가치로 느끼는데 사랑의 목적은 동물이나 식물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종족 본능이 보존의 본능에 충실할 뿐입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생물보다 다른 인간만의 삶의 목적이 있다면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그런 생물보다 더 나은 그것 위에 또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동물이나 식물은 가만히 앉아 놀아도 괜찮은데 왜 인간은 열심히 뭔가를 해야 할까요? 인간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무엇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스포츠 정신이라고 하는 스포츠를 보면
스포츠 정신이 간단합니다. 정정당당하게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높이, 이것이 올림픽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동식물의 생존 가치와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 기업 정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윤 추구를 넘어서는 기업가의 정신이 있다면 그건 또 무엇일까요? 만약 그게 없다면 동식물에서 보는 생존 본능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후손에게 고귀한 가치의 문화유산을 남기는 것은 누구의 정신일까요? 좋은 말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누가 해야 될까요? 왜 지금 세대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종족 보존 본능일까요? 자기의 DNA를 남기기 위해서, 또 자기의 DNA를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러면 훌륭한 유산을, 높은 가치의 유산, 문화유산을 남겨야 되는 이유일까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무거운 이야기가 많아서 가볍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윤리나 도덕을 생각한다면 인간의 삶의 목적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인간만이 가진 어떤 윤리나 도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물이나 특히 식물이나 동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윤리나 도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잘못했네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은 그들에게서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보다 훨씬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생물이 많습니다. 질서 유지, 이것은 법 정신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이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법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서로 먼저 가겠다고 엉키면 결국 둘 다 손해이기 때문에 그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계약을 하고 약속하고 법을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법 정신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법도 법이다고 생각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를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결국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석기 시대에 만약 맘모스를 사냥하는 입장에서 서로 신호를 잘 지켜서 협동하지 않으면 개인이 사냥은 힘들기 때문에 집단 사냥을 위해서 서로 약속을 정하고 그 약속을 따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점 발달해서 공공의 이익이 되고 공중 도덕이 되었고 이런 것은 다 공동 목적, 결국은 생존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단 사냥이 개인 사냥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그런 것이 발달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축구나 농구 이런 볼을 갖고 하는 팀 플레이에서는 지역 방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이 아무리 실력이 좋다 해도 자기가 혼자서 모든 걸 하겠다고 양보하지 않으면 결국은 팀 플레이가 무너져서 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맡은 역할 분담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맡은 역할 분담을 위해서 윤리나 도덕이 강조되기도 합니다. 그럼 역할 분담에서는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가정, 사회, 국가 이렇게. 물론 세계도 있겠지만 그래서 가정에서는 가장 작은 인간관계를 중심한 축소체가 바로 가정인데 모든 사회관계의 축소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서 본다면 우리가 가족관계 역할에 따른 상대방이 취해야 할 윤리라고 좀 풀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버지가 사회생활과 직장에서 일을 하는 대신에 주부는 가사노동을 한다든지 이 말을 잘못했네요. 어머니가 사회생활과 직장에서 일하는 대신 아버지는 가사노동을 하기도 하니까요.
어쨌든 부모가 남편과 서로 하여튼 역할 분담을 하는 걸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어머니가 요리를 하는 대신에 내가 동생을 돌본다든지, 뭔가 꼭 뭐 아버지가 요리 안 하고 어머니가 요리를 하는 대신에 또 누나가 안 하고 동생이,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어쨌든 가족 간에는 서로 구성원으로서 정해진 것이 아니지만 누군가가 다른 일을 하면 또 다른 누군가는 그에 맞춰서 다른 일을 보조를 잘 맞춘다든지 서로 손을 맞잡고 해야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활용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그 역할을 하는데 상대방이 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역할에 따른 윤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윤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확대되어서 사회 구성원끼리도 이러한 윤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것은 결국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구성원끼리 국가를 경영하는 윤리도 이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윤리나 도덕을 가지는 목적은 약속이나 계약입니다. 내가 그 구성원으로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윤리나 도덕입니다. 내가 언제 약속을 했느냐고 물을지 모르지만 사회단체나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이미 그 나라와 계약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계약을 했느냐고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선거를 18세 넘어가면 선거를 하는데, 선거를 해서 누구를 뽑았다 하는 것은 이런 것이 다 약속이고 계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약속과 계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나 계약 중에 가장 원초적인 것, 본질적인 것, 기초적인 것이 바로 개체 목적을 위한 약속입니다. 우선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인의 건강이나 개인의 능력 발휘를 위해서 능력을 갖춰야 된다든지, 또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의무들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윤리나 도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단체에 참여할 수 있는 구성원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이런 것을 통해서 나 개인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행복할 수 있고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약속이나 계약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불행해진다면 그것은 약속의 의미가 깨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통해서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무시당한다든지 오히려 몰수당해서 내가 비참하게 된다면, 가치가 떨어진다면, 오히려 불안한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약속이나 계약에 대한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운동도 하는 것입니다. 데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해주지 않을 때 데모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개체 목적을 떠나서 또 이제 전체 목적에 대해서도 윤리나 도덕이 필요한데, 공공의 목적은, 그러니까 이것은 공공단체장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성원 전체의 안전과 번영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런 어떤 선서를 시키는 것입니다. 대통령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회단체나 모든 어떤 리더에 있는 경영자에 있는 사람은 이러한 선서를 해야 됩니다. 전체를 위한, 그러면 그에 따른 대가로서 개인이 해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그냥 책임이 아니고 책임과 의무죠.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야 된다든지 노동을 할 의무라든지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든지 또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개인이 전체를 위해서 해야 할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안전과 번영을 보장받는 대신에 개개인이 구성원으로서 책임져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내가 약속이나 계약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법에 명시된 권리와 보장이라는 것입니다.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내가 약속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양심적으로라는 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법보다 윤리나 도덕이 보다 더 차원 높은 것입니다. 법에 또 계약에 없더라도 그것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전체나 또는 개인을 위해서 더 나을 때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생활이나 개인의 특이상, 특별한 어떤 여러 가지 개성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다 법에 명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해도 되거나 안 하는 것도 또한 결국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관습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냥 관례에 따른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그것으로도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이 안 보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감시가 없다든지 뭔가가 허점이 법에 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각지대 그것을 메울 수 있는 것이 윤리나 도덕일 수 있고 또 법도 보다 더 가치 있고 보다 더 미래지향적인 이런 법도 있을 것입니다. 법은 점점점 만약에 발달한다면 그런 발달한 법에 해당하는 것이 윤리나 도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뭐 그런 것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능력이나 책임량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을 보상이라 하고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공무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은 그 조직 내 역할이나 비중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혹은 국회의원이나 또 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선거를 통해서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가로서 또한 지불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단체나 사회생활을 할 때는 남과의 관계에서는 기여도에 따른 즉 인정받을 수 있는 또는 객관적 수치화가 가능해야 되겠지만 기여도에 따른 어떤 보상이나 또는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희생의 대가만큼 어떤 지급을 받는 것 그것이 뭐 경제적인 대가면 월급이나 일당을 받겠지만 그것이 지위일 수도 있고 또 지위라는 것은 뭐장 이런 어떤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전체 목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맡은 사람은 그 맡은 만큼 보장받은 만큼 또 지위만큼 받는 월급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체 목적이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개체 목적으로서는 나 자신의 건강과 발전 그런 것이 될 것이고 내가 전체적인 목적의 입장에서 본다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좀 말이 어렵나요? 내가 쉽게 한다는 게 어려워졌네. 더 쉽게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잘 살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다시 이야기를 해봅시다. 왜냐하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잘 산다는 것이기 때문에 잘 살기 위해서 한다 그런 뜻이 암묵적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더 잘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답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답게 사는 거라는 것은 뭐야?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 여기서는 좀 축소해서 나답게 사는 것, 바로 잘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도 아닌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나다운 것이 뭐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걸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는 어떨 때 행복한가? 이런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사람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지만 그것은 여기서 다루기에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미루고 우선은 내가 사람이다. 이런 걸 먼저 염두에 두고 잠깐만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불안하고 사람은 부족하고 방황을 하고 번뇌합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걱정을 하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럼 불안의 원인이 뭘까요? 불안의 원인은 내가 개체 목적과 앞에 말한 개체 목적과 전체 목적의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할 때 비난받을까봐 불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잠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좀 달리 다시 한번 벗어나갖고 현재의 나 자신에 만족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나는 행복한가? 나는 삶의 목적에 충실한가?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스스로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한가? 물론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보상은 충분한가? 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가? 왜냐하면 인정받는 사람이 보다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얼마나 되는가? 다른 사람의 삶이 부러운가? 누구누구처럼 살아봤으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결국 내 삶이 그 사람보다 스스로 못하다는 자각인 것입니다. 목표가 있는가? 남부럽지 않게 산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삶인가? 우리는 특별한 삶에 대해서 다시 벌써 다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아닌 나는 나기 때문에 남처럼 살아서는 비교해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남보다 잘 사는 것보다는 나답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나답게 산다는 것은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관계 중심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다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의 남편이고 나는 누구의 아내고 나는 누구의 아버지고 나는 누구의 어머니고 나는 누구의 누나고 나는 누구의 형님이고 나는 누구의 동생이고 이렇게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물으면 예, 제가 누구누구 아빠입니다. 이렇게 누구누구 엄마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누구누구 동생입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상대방이 이해하기가 쉬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 중심에서 나를 바라볼 때 나는 그 관계 속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입니다. 내가 누구누구 아빠요 하면 누구누구의 아빠를 위해서는 누구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누군가의 바라는 나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아빠는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이걸 좀 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몇 점일까? 난 아내로서 몇 점의 점수를 받고 있을까? 우리 남편은 나에게 뭘 바랄까? 나는 과연 몇 점이나 줄까?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된다는 것. 그것이 상대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치는 상대로 인해서 나의 가치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점수를 많이 받아야만 내가 점수 높아지니까. 그것이 상대가치입니다. 그러면 절대가치는 뭐냐? 아까 말하듯이 누누이 이야기 제가 하다시피 나는 나다. 나다운 것이 뭐냐? 나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소성이 뭐냐? 특별한 나는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에 행복한지, 나는 어떤 꽃을 좋아한다든지, 나는 음식 중에 어떤 먹거리를 좋아하고 그것을 먹었을 때 행복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개성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가치라는 것은 누구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오로지 스스로가 그냥 절대가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가치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없다, 그런 뜻으로 제가 절대가치를 하는 것이지 철학적인 절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족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편으로서의 생활 수칙, 아내의 의무, 아버지의 책임, 어머니가 담당해야 할 분야,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얼마나 만족할 수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것이 삶의 목적의 특이한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절대가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이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다운 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은 나다운 것을 갖추기 위해서, 나의 개성을 위해서 결국은 산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